다음은 오늘 저희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 관련 국회 발의 법안 제대로 알기라는 이름으로 법률사무소 서희 대표 변호사이시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이신 그리고 저희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변호사 윤동욱님 그리고 저희 협회 법무위원장이자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철영 교수님 발로 뛰어주신 두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분을 모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이 법안과 관련된 법률 토크 타임을 우리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법률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상담사로서 동시에 또 이 법안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박수치며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진흥협회 주관 심리상담 관련 법안 설명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된 저는 우리 한국상담진흥협회 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윤동욱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동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윤동욱 변호사님을 모시고 특별히 심리상담 관련 국회 발의 법안, 오늘 3가지 법안이 있는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법률 토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법안 이해하는,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법이 어떻게 다르고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잘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러한 설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한 색으로 두 법안은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3월 달에 발의된 2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법안, 그 다음에 이름이 좀 긴데요. 국민 마음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2가지인데요.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요. 이 두 법안에는 법안명에 상담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구별법은 법안 이름에 상담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4월 말에 발의된 심리사 법안 어때요? 여기는 상담자가 없죠. 심리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의했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세 법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좀 긴 2번째 법안은 마음건강증진 법안이라고 불러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상담사 법안, 2번째 마음건강증진 법안, 그 3번째 심리사 법안, 여긴 상담이 없는 심리학회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 법안에 대해서 주요 쟁점, 우리가 좀 구별하고 좀 잘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 질문들로 함께 이 설명회를 진행해 볼 텐데요. 각 질문에 제가 질문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충 질문도 드리고 할 텐데 우리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이 세 법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나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심리상담사 법안 그리고 마음건강증진 법안, 물론 이게 줄여서 이제 상담이 안 보이지만 실은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상담이 들어가죠. 이 두 법안에서 제2조 각 똑같이 제2조에서 심리상담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심리상담에 대한 정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담자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내담자가 일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본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또 그 회복되거나 또는 삶이 일상이 건강하게 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 지원 활동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활동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분 심리상담사 법안, 마음건강증진 법안의 대동소이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심리상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조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리사 법안은 조금 달라요. 내담자에 대한 특별한 정의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저 심리상담 그리고 특이한 점은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을 같은 범주에 넣고 마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처럼 즉 문제나 부적응,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다소 일방적이고 좀 지시적인 마치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나 어디 아파요 그러면 처방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것 같은 우리가 훈련받고 공부한 일반적인 심리 상담의 어떤 정의와는 사뭇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 이렇게 각각 법 조문하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심리 상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다른데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결론적인 답변부터 먼저 드린다고 하면은 그 서정숙 의원이 2022년 4월 29일 날 발의한 심리사 법안은 그 최정현 의원이 또는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심리상담사 법안이라든지 국민 마음건강증진법 이 법안하고는 이제 다르게 심리치료를 심리상담사의 직무에 넣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심리상담사 법안이다 하면은 거기 심리상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어떤 인지 정서 행동적인 어떤 상담 전략으로 대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일본의 공인심리사 법에서 우리가 따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정숙 의원이 발의했던 심리사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야 이제 심리 검사, 심리 교육, 심리 자문 이런 내용들은 넣은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다라는 이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리사 법안의 문제점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리사와 심리 상담사가 이제 구별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어떤 일부 어떤 학회들이 있는데요. 그럼 심리사와 심리 상담사가 무엇을 어떤 다루는 영역에서 구별되냐라고 하면은 너네들은 상담을 해라, 우리는 심리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는 심리사 법안에서 다루는 것도 본인들의 직역에다가는 심리 상담을 넣어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심리사와 심리 상담사가 다른 게 뭐냐고 했을 때 사실 그 아이덴티티 측면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도 본인들은 다르다고 얘기하니 저로서는 참 난감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심리사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하면 거의 심리치료, 그러니까 세라피가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뜻은 이미 이 심리상담사라는 것은 이제 만약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라고 하면은요, 그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서 본다고 하면은 그 NCS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7번 항목에 보면 사회복지 종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항목에 보건의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NCS 사회복지 종교 파트에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분류에는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분류에는 심리 상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능력단이다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집단 상담, 위기 상담, 심리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이 이미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는 심리 상담이라는 섹터가 정해져 있고요. 심리 치료는 그 6번에 나와 있는 의료 보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임상 심리사가 심리 치료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리사가 지금 나와 있어 주장을 하면서 심리 치료하겠다라고 하면은 종전에 임상 심리사의 어떤 직역을 또 침해하는 문제가 있고, 이 심리 상담이라는 우리는 그 의료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 정신 건강 이런 표현을보다는 마음 건강이라고 그 일단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직역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직능능력표준에서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이미 세부 항목으로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를 넣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의사 직역,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간호사법 반대하는 그 의사분들의 어떤 집단 행동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역과의 충돌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저희는 뭐 심리 상담 이런 분야가 이제 유관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서로 융합적인 학문적 어떤 성격도 띠고 또 특별히 상담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런 아주 핵심 역량들도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포괄적으로 늘 이해하려고 했는데 심리와 상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독특한 관점이다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우리 이 한국 상담진흥협회에 소속된 여러 연구단체 또는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본인이 이제 심리 상담, 요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상담이라는 학문 영역에 여러분이 정체성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심리상담사법 또는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 두 가지 법안이 아무래도 우리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법안이 아닌가. 심리상담에 대한 정의나 정체성 측면에서 말이죠. 반면에 심리사법은 이렇게 어떤 비의료적인 사회복지, 종교 뭐 이런 영역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마음건강 증진이나 일상생활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원조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굉장히 의료 영역, 보건 의료 영역에서의 서비스로서 심리상담, 더군다나 심리치료라는 표현까지 법적인 법 조문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갈등도 예상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심리 상담에 대한 법적 정의 또는 뭐 이게 의료 영역이냐 비의료 영역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체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뭔가 서로 통합하고 뭔가 잘 어떤 그 심리 상담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나 정체성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상담사 또는 심리사 자격을 줄 것인가는 그 응시 자격이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많이 가고 또 그 자격을 취득하면 심리 상담 업무를 이제 국가의 어떤 법적 울타리 내에서 독점적으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상담사법, 마음건강증진법, 심리사법 다 이렇게 각각 10조, 8조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심리상담사법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심리상담사법, 마음건강증진법 이 두 법이 우리 심리상담, 상담 영역의 정체성이나 또 다학제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다양한 전공 분야가 모여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지하는 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이 모든 어떤 상담 영역을 잘 담고 있다든지 우리가 전혀 수정 의견이 없는 그러한 법일 수는 없겠죠. 앞으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약간 비판적인 또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일부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상담사 법안의 제10조 1항에서는 학부 수준 또는 대학원 수준에서 심리 또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느냐?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그래서 내가 전공한 그 학위 명의 그 판단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나중에 대통령령에서 즉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한다 또는 그 듣는 것을 요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과목을 이수한 그리고 졸업한 경우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응시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지 저걸 갖추면 자격증을 준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 너무 당연히 아시겠죠? 응시 자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나와서 바로 심리상담사가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5조 10조 2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력이나 전공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그 영역에서 현장에서 시설에서 5년 이상 그 경력을 가지면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시 자격이기 때문에 뭐 저 경력만 있으면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는 과목도 필수 핵심 과목들도 이수하고 어떤 정규 학위 과정을 학부가 됐던 대학원에서 됐던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최소 기준 이런 설정은 필요해 보여서 저 2호의 내용은 뭔가 수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되어야 되는 조항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건강증진법 8조에 있는 응시 자격은 대학원을 마친 자, 뭐 비슷합니다. 과목을 이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호에서는 대학에서 학부 수준의 자격도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대학원보다는 낮은 수준의 학력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대학원은 졸업, 학부는 졸업 플러스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 듣기 전에 심리사 법안은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심리사 법안은요, 여러분 학사만 나와서는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학사, 석사까지 나와야 됩니다. 학사와 석사 모두 심리 관련 전공해야 합니다. 심리 관련 과목 이수를 한 학사, 석사여야 합니다. 그럼 시험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졸업 후 2년 이상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 참 특이하게도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려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 수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이런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어떤 상담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수련이다 여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수련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존 다른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등등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전문 자격에 비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그러한 조항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요, 2년 3,000시간 또는 학사가 심리학 관련 과목 이수한 학사가 아니면 석사와 박사를 졸업하고 1년 이상 1,000시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도대체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 좀 찾아봤더니요. 이거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민간 자격을 부여할 때 요건으로 삼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심리사 법안에서 응시 자격은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최소 응시 자격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마치 임상심리사의 기존에 있는 민간 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저나 일반 상담 영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여러분과 논의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이제 답을 드려본다면 사실은 이 법안은 사실 심리상담 앞으로 심리상담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학력이 아니라 이제 질관리다라고 해서 이제 게이트키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심리상담사 법안하고 그다음에 마음건강증진법안, 심리사 법안 이야기는 이제 교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바 같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두 학회에서 처음에 이 심리상담사라는 이 법을 용역을 받아주고서 법안을 처음에 만들 때가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아마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아니 지금 다 같이 다 심리 상담 하는데 심리 상담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항상 반문이 들어와요. 네. 당연히 그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국가 자격증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는 일반 국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 방지하자 해서 이제 심리 상담사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과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어떤 심리상담의 어떤 직역, 어떤 민간 자격증이라든지 이 직역 분야에서 아마 일을 하시고 있다거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배가 심리상담사가 되고자 할 때 그 자격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단일 법전으로 해서 자격 법안이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네. 단적으로 말해서 저 같은 경우 변호사만 보더라도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 사법시험이 폐지가 됐지만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법학과 어느 학과라든지 졸업한 다음에 로스쿨을 가서 3년을 마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인회사 같은 경우도 굳이 뭐 경영학과, 회계학과 안 나오더라도 일정 자기가 그 수준을 통과하게 되면은 CPA 시험 합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최종현 의원이 발의했던 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막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자격을 준다. 이 부분은 너무 낮췄다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봉미 의원이 발의했던 이 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심리학회가 주장하는 석사 졸업 후 3,000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주장은 법학과 졸업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법학과 석사, 그 다음에 또 수련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너무 좁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학력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후배가 되는 심리상담사라는 그 전문 어떤 이 직역이 과연 국민의 어떤 마음과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기준을 너무 낮춰도 문제고 너무 높여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왔을 때 일단 자격을 주어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쟁과 선발을 통해서 일정한 국가가 요구하는 질관리 자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협회를 만들어서 그 게이트키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예 애초부터 진입장벽을 맞는다. 이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소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어요. 이렇게 자격을 제한 두는 심리사 법안은 너무 그 응시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일단 이 자격증 초기에 대해서는 응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되 선발 인원 제한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이 있는 어떤 심리 상담사를 선발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너무 응시 자격을 바로 뭐 조건 갖추면 주는 건 아니지만 뭐 시험이라는 제도도 이 법에 각각 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서 또는 시험도 단순히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1차, 2차로 되어 있는 걸로 법에 규정돼 있는 걸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봤을 때 뭐 1차는 뭐 필기 시험, 그러니까 주로 이론에 대한 필기 시험이라면 2차는 실무에 관련된 구술이나 뭐 면접과 같은 그러한 시험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질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너무나 동의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내가 뭐 박사 졸업했다고 최고의 상담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수련받고 또 많은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응시 자격을 낮추면 아무나 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화면에도 써주셨는데 변호사가 되는 시험에서도 선발 인원을 좀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700명, 1000명, 뭐 1500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왔거나 조정은 해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응시 자격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낮아 보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응시 자격을 갖추면 시험은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전문 영역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 또 잘 훈련된 사람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질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얼마든지 이후에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경력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는 아무리 응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또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수정 의견을 한번
표현해 드렸고요. 심리사 법안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게다가 특정 임상 심리사라고 하는 특정 자격 영역에 이렇게 좀 모델링을 하고 있는 자격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비교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일단 해결해 드리면요. 요 법안을 뉴스나 또는 뭐 주변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접한 분들은 최근에 심리 상담사법 뭐 이런 게 발의됐는데 우리는 지금 상담사가 되려면 민간 자격을 취득할 때도 엄청난 수련 요건을 갖추고 해야 돼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애써 왔는데 아니 국가 법에 의해서 자격이 생기는데 수련도 없이 아무런 그런 수련 요건도 없이 그냥 시험만 합격하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래라고 하는 유언비어 또는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이렇게 전파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법 조항을 살펴보니까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익숙한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심리상담사법, 마음건강증진법, 또 심리사법 모두 자격 취득 후에 수련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사법은 잠시 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심리상담사법, 마음건강증진법, 즉 우리 심리상담 영역의 전문가들 또는 단체들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이 두 법안은 수련을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이것을 내가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거나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련을 거쳐야 된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쉽게 비유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택시를 운전하거나 뭐 이렇게 그걸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력을 쌓아야죠. 그리고 뭐 무사고 경력이라든지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그걸 업으로 할 수 있듯이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걸 업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수련을 받도록 그 구체적인 수련 요건에 대해서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심리사법안에는 제35조에 마음건강증진법안에는 제24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수련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냐? 여기에는 실무교육이란 표현으로 두 법안 다 용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게 수정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면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명확하게 실무 수련 교육이라기보다는 수련이라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심리사법도 자격 취득 이후에 업으로 하기 전에 수련을 또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응시 자격이 지나치게 높고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사, 박사 이렇게 굉장히 고학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2년 이상의 3,000시간을 응시 자격부터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수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또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자격 취득 전에도 수련을 요구하고 후에도 수련을 요구한다. 중복으로 수련을 조항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잘못된 건가? 정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한 건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법안 일단 그 모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을 이제 론칭을 하게 되면은 협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세 법안 모두 예를 들어 심리사 같은 경우는 심리사 협회가 되겠고 나머지는 심리 상담사 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심리 상담사 협회를 통한 실무 교육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세 법안에 대한 비교는 제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 법안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마음건강증진 법안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근데 심리사 법안은 실무 수련을 마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것에 대한 저희가 본다고 하면 예컨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기에 보면은 7조로 보면 CPA 자격 있는 자가 이제 직무를 행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받아라 했으니까 네. 실무 교육, 실무 수련, 뭐 실무 수습 이런 식으로 다 약간씩 법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네. 결국에는 정말 자기가 전문가로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책임져서 시장에서
또는 실제 필드에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하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무 수습을 받아야 되는구나. 또 특이한 점은 뒤에서 보듯이 공인회사법은 1년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3년 받아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예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라든지 보면은 나와 있지요. 예컨대 2년 전 기사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인데 아까 금융위원회 실무수습 아까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기사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되면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심리상담사도 마찬가지로 협회 이런 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그 담당 그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꾸려져서 이제 만들 텐데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실제 보게 되면은 합격 후에 네. 회가 실시하는 실무 연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2년으로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는 더 교육을 시켜야 돼라고 하면 2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연수제도에서 이제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 실무는 1년, 외부 감사 또 1년. 그래가지고서 1년 받으면은 등록 개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상장법인에 대해서 회계법인 감사는 또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놓으면서 이제 화폐에서 이제 핸들링이 가능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 법은 뭐 자격증도 엉망이고 합격하면은 뭐 거의 뭐 무자격자한테 뭐 돌팔이한테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적절치 않은 비판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는 전문가 자격 집단은 없고요. 네. 일정한 실무 소속 요건을 거친 다음에 협회에서 인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해서 업을 비즈니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심리사법을 우리가 지금 심리학회에서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랑 그 심리상담사법 또는 국민 마음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상담이 들어간 두 법과는 좀 결이 다르고 좀 내용의 특징들이 달라서 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자격 취득 이후에 업을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가지고 실제 상담을 하거나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실무 수련 또는 실무 교육 이렇게 다른 용어지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상담 현장에서 수련을 받고 그 수련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 내 자격증은 있지만 이 자격을 등록해서 업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규정 조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우리 변호사님께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뭐 많은 주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네 번째 요 질문도 우리 한국 상담진흥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요즘은 민간 자격제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요즘 이런 법이 발의된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또 아주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민간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우리가 현존하는 그래도 상담 분야에 관련된 국가 자격은 뭐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뭐 임상심리사라든지 또 자격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정신건강 증진요원 대표적으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자격이죠. 국민의 마음 건강 또는 국민 중에 정신질환자들을 또는 이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해오신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를 가진 자격들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청소년 상담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민간 자격 어렵게 열심히 훈련 받아 땄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겠죠. 심리상담사 법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칙을 가지고 경과 규정을 또는 경과 규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다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상담사 시험을 응시해서 어떤 절차대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칙은 한시적으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 직후에는 아무도 없을 수밖에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정의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 대상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등
대표적인 게 청소년 기본법, 정신건강복지법 이렇게 두 가지는 명시되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심리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이 있는 것, 즉 국가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사 자격을 발급해 준다. 단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라는 그런 기간은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 자격은요.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아마도 나중에 어떤 자격들을 인정해 줄지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고 상담 자격을 취득한 우리 상담진흥협회에 소속된 분들께서는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장도 하고 이 법제화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 마음건강증진 법안에는 여기는 이제 학력사항과 수련 요건으로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 교육학 등등 여러 상담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가 있고 대학 그 학위가 있고 수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기존에 그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한적인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청소년 상담사를 따고 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마치 장롱 면허처럼 심리 상담사 업무를 활동을 전혀 한 경력이나 증빙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리사 법안은요. 변호사님 한 장만 넘겨주시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심리사 법안에서는 여기도 부칙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임상심리사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국가 전문 자격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은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 그 다음에 심리사 관련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 석사 졸업, 실무 수련 2년, 3,000시간 이상 처음에 응시 자격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하면서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게 간주한다. 자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굉장히 좀 저는 변호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근데 5년까지 한정해서 간주한대요. 그럼 5년이 지나면 그 간주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다시 무자격자가 되는 건가? 약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5년 후에는 다시 그럼 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는 소린가? 이런 질문들이 들던데요. 이 경과 규정에 대한 우리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서 오늘 설명회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경과 규정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이해관계가 절실한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 자격증이라는 심리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되면은 처음부터 아무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과 규정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심리 상담사 영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진입시킨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도 심리 상담사 협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발주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현장에서 이제 심리 상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디까지는 주고 어디까지는 이제 안 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법안을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심리상담사 법안하고 그다음에 마음건강증진 법안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심리상담사 법안의 특징은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도 이제 신청하면 주는데 이제 그 민간 자격증의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부칙을 통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음건강증진 법안은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석박사학위라든지 그다음에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을 수련한 자 이렇게 돼 있고 심리사 법안이 아까 저 5년에 한정해서 간주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이 법에서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튼 선회를 한다고 하면은 신청이 없어도 준다는 겁니다. 일단 신청을 안 해도 5년 내에는 준다. 그러면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임상 심리사를 딴 사람들은 자동으로 바뀌고 6년째 임상 심리사 딴 사람들은 못 받는 그 사람들은 다시 심리상담사가 되려면은 시험을 쳐야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사 법안의 부칙 제2조 1항의 제2호를 보면 국가 자격, 민간 자격을 일단 취득해야 됩니다. 그 민간 자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 중에서도 민간 자격은 and 심리학과 졸업 한 석사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and 실무 수련 기준 예를 들어 3,000시간을 취득합니다. and
그다음에 자격심의위원회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준다고 해놓고서 또 뭐 인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법률가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뭐 신청을 통해서 준다 이것은 맞는데 뭐 5년 동안은 준다라고 하는데 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심리학과 졸업한 석사 이상을 또 일정 3,000시간 이상을 수련한 자 중에서도 또 선택받은 자만이 간주된다. 이런 조문은 좀 약간 이야기가 좀 어렵게 돼 있지만 여튼 이 심리사 법안도 일단 부칙 규정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법령 체계상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건강증진법안은 이제 3년 내에서 이제 부여한다라고 신청하면 주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게 청소년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이제 자격증 법원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자격기본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기본법에 따라서는 현재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이 나눠져서 여러분들 시장에 현재 계시는 분들은 이제 민간자격으로 있겠고 향후에 국가자격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고를 통해서 이제 심리상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취득하지 마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기존에 땄는데 말 그대로 자격증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경과 규정을 만들면서 3년 또는 5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시장에서 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국가자격증이 나와서 심리상담사 법안이 통과되면 그 유사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심리상담의 직역에 들어가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뭐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가자격증으로 이제 단일화 통일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 이 경과 조치는 세 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특징도 좀 다른데요. 이거는 어느 한 법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거나 또는 이것이 좀 잘 서로 뭐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병합해서 통합이 되거나 할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통과가 돼 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민간 자격 중에서도 좋은 자격들, 그러니까 수련 요건이 학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공통적인 경우가 많지만 어떻게 상담사의 전문성을 잘 검증한 자격증인가라는 측면에서 서로 좀 특성이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이 법에 의해서 박탈되지 않고 이 법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업을 잃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우리 상담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이 시행됨으로써 내가 정당하고 전문적이고 잘 훈련받은 상담사로서 민간 자격을 가지고 업을 해왔는데 법이 생겨서 업이 불법적인 게 돼버리거나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 법이 그 개인에게나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재앙과 같은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선은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울타리를 법적 장치, 안전장치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타협 또는 토론 또 때로는 양보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그 지점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이제 뭐 법이 막 발의되어서 이 법이 논의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무관심할 게 아니라 잘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할 건 확실히 지지하시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상담진흥협회는 이 심리상담 관련 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설명의 내용에도 여러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증진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윤동욱 변호사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